생각의 힘을 기르는 갈릴레오 북스. 안녕하세요, 유시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본격적인 책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연말연시에 보실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예, 예. 그 전태일 열사 다 아시잖아요. 예. 그 청계천 거기 봉제 노동자 또 재단사 이렇게 거기에서 일하는 아주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너무너무 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또 직업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도저히 묵인할 수 없어서 1970년 11월 13일이에요. 예, 그 근로기준법 책자를 껴안고 청계천에서 분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본격적인 노동운동이 이 전태일 열사의 분신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영향을 준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청계천 버들다리 위에 가면 전태일 열사 동상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전태일 열사는 정말 노동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시고 이 전태일 열사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으로 탄생된다고 합니다. 바로 세상을 바꾼 불꽃 테일이인데요. 오는 12월 1일부터 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벌써부터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요. 저는 그 시사회에 초대받아서 갈 거거든요. 예. 이게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번에 만들어졌지만 그 전에 만화 테일이라고 예, 그 5권짜리인가 예. 만화도 있습니다. 예. 그 아이들한테는 전태일 평전보다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는 그 만화가 아주 적합하거든요. 이 영화도 역사 공부를 위한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노동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 함께 개봉관에 가서 봤으면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처음에 보셨겠지만 유시민 작가님이 제가 평소에 하던 인사말로 시작을 해주셨어요. 예. 작가님, 오늘은 메인 MC를 맡아주시는 거죠? 예, 오늘은 제가 주 진행자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책 때문에 오늘 고른 책이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이라는 꽤나 어려운 대학원 수준의 어떤 수업 교재에 해당하는 그런 책인데 제가 이 분야는 잘 몰라가지고요. 잘 모를 때는 사회자를 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제가 메인 MC로 오늘은 도망을 나갔고요.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오늘은 진행자 겸 토론자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많은 의견을 주실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 책이 사실 두둥 끝판왕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이제 저자는 로즈마리 퍼트넘 통이라는 분하고 티나 페르난디스 보츠라는 분인데요. 이제 나온 지는 꽤 된 책이에요. 1989년도인가 예, 초판이 나왔고 그 뒤에 너댓 번 정도의 개정 과정을 거쳐서 나온 책입니다. 이게 최근에 가장 최신 개정판을 번역한 책입니다. 학위시습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선정한 거는 최근 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았지만 가장 큰 이슈가 뭐였을까 지난 몇 년간 생각해 보면 역시 페미니즘의 등장이 네. 미투 운동. 아니었을까. 예. 여러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네. 아주 현실적으로 뜨겁기도 하고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좀 차분하게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뜻에서 좀 읽기가 쉽지 않은 아주 학술적인 성격이 강한 책을 오늘 고르게 됐습니다. 한 3번쯤 읽으면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 보조 MC로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일반적인 그냥 직장 여성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이론들이 어떻게 와닿고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를 좀 쏙쏙 질문을 드려보는 보조 MC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손님 2분 모셨는데요. 여성주의 연구자이고 또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늘 그랬듯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 이런 여러 책을 내신 여성현실연구소 권김현영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오마이뉴스 기자신데요. 이분도 책을 쓰셨습니다. 이 분야에 이만하면 괜찮은 남자는 없다. 여러 가지 중의적인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 책을 쓰시기도 한 박정훈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1분 자기소개 시간이 있거든요.
일부. 예, 먼저 박정훈 기자부터 해보실까요? 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와 또 젠더 부문을 취재하고 있고요. 남성의 페미니즘 수용에 대한 책인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이랑 그리고 이만하면 괜찮은 남자는 없다 이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요.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 저기 빵 터졌잖아요. 정말 그래, 정말 그래. 네. 웃지를 못하겠어. 너무나 현실적이라서 웃기면서도 조금 뭔가 씁쓸한 그런 느낌이 드는 제가 지은 건데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만하면 괜찮은 남자는 없다라는 제목은 금방 이렇게 그림이 상상이 돼요. 이제 특히 유부남들 경우에 집에서 자기야 이거 좀 해. 왜 이거 안 하고 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 정도 하면 괜찮은 남자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소위 진보 아재라는 분들이 이제 깨어 있다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얘가 저 같은 남자. 스스로를 깨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스스로를 좀 더 정비를 해라, 좀 더 깨달아라, 좀 더 공부해라 이런 얘기고 또 요즘 소위 그 안티페미니즘 현상을 주도하는 20대 분들이 이제 나는 성범죄자가 아니니까 혹은 나는 성차별 구조의 이득을 누리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고 스스로 좀 성찰을 해봤으면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예.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와 봤거든요.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두 분 책을 다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책인데요. 올해 내신 거죠? 네, 올해 5월에 냈습니다. 네, 이게 약간 페미니즘 입문서도 될 수 있는 책인데 남자들이 흔히 하시는 어떤 착각 내지 생각들에 대해서 기자시다 보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거는 어떤 기준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그거는 이런 부분으로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건김 사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주 연구활동가라고 보통 칭하는 걸 가장 좋아하고요. 여성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주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냈던 책은 한 20권쯤 되는데 제가 단독으로 냈던 첫 번째 책은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을 처음으로 단독으로 냈고 올해는 여자들의 사회라고 하는 책을 준비하고 곧 나올 예정입니다. 여자들의 사회. 네. 여자들의 사회는 그냥 여자들이 만들고 있는 어떤 관계성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사회라고 하는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로 대중문화에서의 여성 문화에 대한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이 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우리 알릴레오 북스가 뜨거운 감자 하나를 지금 손에 들었습니다. 뜨거 오늘 이렇게 좀 할 것 같아요. 오늘 약간 긴장되는데요. 뜨거운 감자를 이제 손에 쥐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 오늘 감자를 한번 먹어봐야 될 텐데요. 이거 우리 섭외 받았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 알릴레오 북스에 들어가 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길래 반갑다. 페미니즘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굉장히 큰 플랫폼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 잘하고 와야지라고 생각했고 유시민 작가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얘기가 잘 나눠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도 같이 했고 조수진 변호사님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는 여러 가지 지금 한국 사회 현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저는 페미니즘을 일단 주제로 선정했다고 하셨을 때 놀랐고 또 반갑기도 했고요. 그래서 선뜻 받았는데 책이 이제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이라고 해서 너무나 놀랐고 보면서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여성학 강의를 저도 꽤 많이 들었는데도 이 책을 보니까 참 공부를 다시 해야겠구나,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굉장히 큰 자극이 오랜만에 되는 책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배우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 알릴레오 북스가 어려운 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즌 때 아인슈타인이 괴들과 함께 걸을 때라는 그런 수학과 물리학에 관한 책을 했는데 그게 다른 방송들보다 오히려 이 조회수가 더 많더라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적 긴장감을 즐기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 책을 또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방송만 들어도
이 책의 요지를 다 공짜로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해 드리면서 예, 맞습니다. 예. 예. 이 두 공저자는 네. 철학과 교수들이세요. 네, 네. 한 분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고 한 분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고요. 철학 교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느낌은 이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19세기 이후 서양 철학사 전체를 다 여기 다 같이 담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이후에 주된 철학사조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상당한 내용들은 또 그 철학사조를 소개하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적 변화의 흐름, 철학 발전의 흐름도 함께 보기에 좋은 책이다. 그런 점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갑니다. 페미니즘이 뭐예요? 일단 제가 제일 선호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는 베룩스가 얘기한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성차별주의를 종식하기 위한 운동과 실천 그리고 사상 이것을 다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운동, 실천, 사상. 네. 성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위한 운동과 실천, 사상 이것을 다 페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차별주의라고 하는 걸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보냐? 성차별주의가 가부장제라고 하는 식의 체제를 통해서 작동하기도 하고 자본주의 안에서 성차별주의가 작동하기도 하니까요. 그걸 가지고 각각의 다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여성 억압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상적 조류가 갈라지고 있는데 가장 큰 어쨌든 개념적 범주는 성차별주의 종식입니다. 우리 박 기자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페미니즘에 네, 저도 대해서. 베룩스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성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게 베룩스의 주장의 기본이기도 해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그래서 쓰기도 했고요. 저도 그래서 베룩스의 주장 정의가 굉장히 저에게도 와닿았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 책을 볼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억압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억압의 원인을 찾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원인이 가부장제냐, 원인이 뭐 자본주의냐, 원인이 국가주의냐,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그거를 다양하게 뭐 다른 원인에서 찾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성차별의 종식이라는 개념하고 억압의 원인을 찾는다라는 거는 그러면 동일한 거죠. 그렇죠. 성차별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일단 전제하고 그 성차별이 어떤 방식으로 있느냐. 그러면 성차별이 이렇게 있게 됐던 원인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 잘 몰라가지고 뭐 대학 다닐 때 뭐 미즈나 뭐 케이트 밀렛이나 이런 분들 책 가지고 우리가 세미나에서 공부한 적은 있는데 그 뒤로 이제 오랫동안 그런 공부 안 하다가 특히 저희가 젊었을 때는 페미니즘이란 말이 없었고 저희들 사이에는 그냥 여성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 공부하실 때는 페미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여성 문제 세미나였어요. 저는 너무 당연해서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도 아니다.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읽힌 책인데 리베카 솔릿이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단가 그 책에 보면 맨스플레인이라고 한참 유행했죠. 네. 제가 기억하기에 페미니즘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 하면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라는 급진적 사상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게 1990년에 전미여성대회에서 전미여성연합이 예. 같이 채택했던 슬로건이 페미니즘은 여성도 인간이라고 하는 급진적 사상입니다. 이 정의가 있어요. 예. 거기서 따온 얘기입니다. 90년에 여자도 같이 존엄하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놀랬던 게, 그러니까 제가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한 되게 네네. 중요한 계기가 됐던 정의예요. 왜냐하면 1990년에도 미국에서 네. 여성이 남자와 평등하다는 어떤 얘기가 급진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게 저도 너무 급진했거든요. 저게 급진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니 이게 왜 급진적 사상이야? 1890년도가 아닌 거죠? 지금 1990년도. 1990년이요. 그것도 미국에서 전미여성대회 슬로건이 그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다는 것이 급진적인 사상일 정도란 말이야? 아직도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엄청 놀라가지고 리베카 솔릿 책은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아니 아직도 이게 급진사상이야? 그러니까요. 정말 급진사상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사실은 이 세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님도 그렇겠지만 우리 모두 다 존엄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여자는 남자와 존엄하고 평등한지만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생각하거나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사회 체제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운동 실천 사상을 네. 페미니즘이라고 해도 되고 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라는 급진적 사상 이렇게 페미니즘을 이해해도 괜찮다는 거죠. 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도 리베카 솔리스의 표현이 좀 더 일상적이어서 좀 더 마음을 울리죠. 예. 네. 급진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급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당연해 보이는 말을 하고는 뒤에 급진적 사상이라고 그렇죠. 해놔서 그게 괜히 놀라웠고 음. 이게 아직도 급진적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이 그런가 보다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 공부하면서 제 1장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에요. 이 페미니즘 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것을 사상의 형태로 최초로 제기한 사람들이 누구였지? 언제 이런 사상이 처음 나왔지? 그걸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라고 보통 이제 여성학 역사에서 얘기하는 건 메리 울스톤 크래프트입니다.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네. 예. 1792년에 여성의 권리 옹호라고 하는 책을 쓰죠. 그게 이제 1792년. 그쵸. 이게 1789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시죠? 예, 프랑스 대혁명. 네,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인간 모두가 우리 평등한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표되고 난 다음에 여자도 당연히 우리 모두 인간에 속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책이 1792년에 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책의 20쪽에 나오거든요. 여성의 권리 옹호를 읽어보면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특권층 여성들을 세장에 갇혀 단지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이 횃대에서 저 횃대로 허위적으로 장엄하게 활보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는 새들에 비유하여 깃털 장식 종족에 속한다고 말했다.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부르주아 백인 여성들을 남편 혹은 아버지 혹은 다른 남자가 제공할 수 있는 위신, 즐거움, 힘을 위해 건강, 자유, 미덕을 희생하는 감금당한 여성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이분은 밑에 쭉 보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한다라고 이 책에서 그 개념을 던졌는데 이게 굉장히 당시로는 새롭고 획기적인 개념이었다는 거죠. 저도 이 책 주장이었다는 거죠. 읽으면서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에 대해서 뒷조사 해보니까 이분이 그 당시 윌리엄 고드윈을 비롯한 혁신 사상가들하고 네. 굉장히 교류를 네. 빈번하게 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아울러서 우리가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가 18세기 종반에 이 문제를 사상의 형태로 제기한 이래로 별반 눈에 띄는 저작이 안 나오다가 한 반세기 넘게 지나고 나서 어떤 부부가 또 이 역사에 등장하더라고요. 이 해리엇 테일러하고 존 스튜어트 밀. 이분들도 울스턴 크래프트가 최초이긴 하지만 이 사상을 좀 널리 전파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분들 아닌가요, 이분들이? 그렇죠. 일단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와 여성이 근본적으로 남성과 능력이 다르지 않다. 교육을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남성과 얼마든지 동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사실 설득력 있게 얘기했던 철학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저희가 1회에서 또 다뤘던 그렇죠. 정의론 그때 저자잖아요. 우리 여성의 종속 또는 네. 여성의 예속으로 번역된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맞아요. 네, 그 존 스튜어트 밀하고 여기 이 해리엇 테일러랑 부부라고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부부 같이 보이는데 정작 부부라고. 부부예요. 네, 부부잖아요. 근데 네. 부부라고 써있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서로의 각자의 독립성을 뭔가 얘기를 하려는 것 같고. 그 헤일러 테일러가 쓴 책의 제목은 여성의 해방이었고요.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책의 제목은 여성의 예속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어떤 공적 영역에 진출하거나 그런다고 해도 결국은 가족을 선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헬리엇 테일러가 그런 식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질러 아이젠슈타인 같은 이제 사상가들이
그런 식의 비판 자체가 사실 해리엇 테일러가 갖고 있는 특권적 여성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거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가정을 더 선택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지금 어떤 부가적인 어떤 역할들이 기대되고 있느냐가 계층에 따라 다른데 이 특권적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사노동이라든지 육아 등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리엇 테일러가 여성들이 그럴 리가 없다. 다 공정력에 진출할 거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특정 계층에 기반한 거다.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성의 해방이라고 얘기할 때 누구의 해방이냐라고 하는 식의 질문에 충분히 사실은 집중적인 어떤 고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존 스튜어트 밀이 여성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다르지 않다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인 게 훨씬 더 급진적인 어떤 사상적으로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럼 왜 그러냐면 밀이 그랬을 것 같아. 해리엇 테일러를 보면서 그걸 느꼈을 것 같아. 자유로운 서문에 밀이 지금까지 내가 쓴 모든 책은 그 해리엇 테일러가 다 감수하고 그녀의 지혜와 이걸 붙여서 낸 책이고 처음으로 아내한테 검수를 안 받고 내는 책이라서 몹시 마음이 두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서문 읽고 밀한테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그리고 그 책 본문에 보면 그 인류의 절반을 무권리 상태와 무지 속에 내버려 두고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는 없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세 사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상이에요. 이때까지는. 운동이 아직 없어요. 네. 아까 이제 권김 소장님께서 페미니즘은 성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운동, 실천, 사상이라고 하셨는데 맨 처음엔 사상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제1물결의 맨 앞파도를 본 거예요, 지금.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나 또는 존 스튜어트 밀, 해리엇 테일러. 사상의 형태로 나왔고요. 그 1물결 속에서 드디어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게 참정권 운동. 네, 그렇죠. 여성 참정권 운동이죠. 그 맞죠? 네, 맞아요. 처음으로 운동의 형태로. 네네. 운동 형태로 나온 게 사실 여성 참정권 운동이기도 한데 이것보다 조금 더 재밌는 어떤 역사가 있는 건 여성 참정권 운동이 있었던 그 시기보다 조금 더 이르게 어떤 게 있었냐면 국제 여성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운동이 예를 들면 음주 반대 운동 같은 걸 합니다. 에이?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도 음주 반대 운동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해요. 근데 음주 반대 운동이 왜 중요했냐면 남자들이 자꾸 술 먹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마을별로 사실 많은 여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금주운동연합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금주운동연합회를 만들어서 여성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성 조직이 만들어진 것에 기반해서 사실 이후에 참정권 운동 같은 것들은 사실 조직이 같이 구성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롭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은 다 남녀가 다 공의 투표권을 가져요. 네. 그 이게 어디서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소개해 사실 주시죠. 이 여성 참정권 운동의 역사는 이제 주로 영국에서 시작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민주주의의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투표라고 하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참정권 운동이 이제 마련이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받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런던 올림픽 개회식이었는데 런던 올림픽 개회식에 이 지난 100년간의 영국의 역사를 쭉 이제 개회식의 어떤 식의 장면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장면 중에 이 여성 참정권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간호사 혹은 전쟁에 참전했던 여성들 이런 역사들이 다 사실은 영국의 공식 역사로 굉장히 승인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이제 외국으로 따지면 굉장히 멀리 그렇게 가지만 사실은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에 관련된 시민권 운동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상상할 수 있듯이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줄 수 있는가에 네.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서 뭐 이민자들한테 투표권을 줄 수 있는가. 사실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얘기가 시작이 되자마자 그럼 그 투표 누가 할 거냐 이 운동이 시작되고 이것은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참정권 운동도 시민권 운동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19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후반에 본격화되고 20세기에 정말로 이제 아주 불이 붙게 되는 거죠. 주로 영국하고 미국에서. 영국과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책의 33쪽에 보면은 지금 표가 아예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놀란 게 그 뉴욕에서 그 세니커 폴스 세니커 폴스. 대회에서 입장 선언이라는 거를 여성들이 하잖아요. 9번째 조항으로는 선거권을 확보하는 것이 이 나라 여성들의 의무다라는 것을 넣을까 말까, 넣을 수 있는가도 그때도 굉장히 논쟁이 됐고, 근데 이거를 입장 선언을 한 게 1848년인데 미국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 게 그 뒤에 한참 한 60년 가까이 지나서 1920년이라고 이렇게 네, 나와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던 그 9번째 조항 같은 경우는 남성 노예제도 폐지론자였던 게 프레드릭 더글라스가 승인을 해서 겨우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투표권은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던 거죠. 왜 여자한테 투표권이 안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자는 어차피 그 투표권을 자기의 의지로 사용하지 않아. 남편의 의지로 이것을 네? 활용해. 아버지의 의지로 활용해. 이런 생각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사실은 한국에서도 1953년에 이제 첫 번째 투표를 시작할 때 그때 여성 투표들은 다 사실 남편 투표나 아버지 투표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모두 이 표는 모두 가부장의 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한 명에 똑같은 표를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육받지도 않았고 그만큼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을 만한 어떤 교양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장남이 혹은 아버지가 전화를 이렇게 돌리면서 1번 찍어라 하고 뭐 2번 찍어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실제로 지금도 저는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사실은 투표 연령 내릴 때도 사실 그 얘기가 많았죠. 그냥 부모님이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선동을 하면 혹은 뭐 이렇게 심어주면 그냥 투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투표권을 그렇게 어린 연령한테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심지어 과거에는 여성들에게 여성들은 교육도 많이 받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어쨌든 가부장의 어떤 소유, 일종의 소유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어도 된다. 혹은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어찌 보면 그 시대로서는 그 시대의 남성들, 주로 남성들에게는 60년, 70년 동안 그 생각이 유지되었다가 1920년이 되어서야 바뀌었다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성의 투표를 최초로 시작한 게 딱 100년 전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정권 운동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성에게 투표를 할 만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능력을 그럼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교육받을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운동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물결 페미니즘에서 투표권과 그러니까 참정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초로 여성 참정 투표권을 준 나라는 어디예요? 뉴질랜드요. 에? 뉴질랜드입니다. 영국 아니고요? 영국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국에 사실은 식민지였던 예. 뉴질랜드에서 이런 보통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그러니까 대만이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급진적인 어떤 사회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하고 있는 건 대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바로 더 서구보다 더 서구적인 탈아시아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영국보다 더 사실은 살만한 곳이다.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여기로 와서 땅을 개간하고 여기서 굉장히 평등한 어떤 식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홍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먼저 참정권을 가지게 되죠. 조금 먼저. 네, 조금 더 먼저. 그리고 뭐 알다시피 노르웨이라든지 이제 이런 나라들이 북유럽 국가에서도 이제 꽤 이른 시기에 참정권을 가지게 되고요. 근데 놀랍게도 스위스가 1977년에야 여성 참정권 투표권이 허용이 됩니다. 정말요? 진짜 놀랍죠. 그러니까 유럽도 하나의 유럽이 진짜 아니에요. 의외인데요. 그 스위스가 진짜 오랫동안 싸워요, 사실은. 가장 또 낙태과 관련된 권리에서도 굉장히 늦게야 그 권한이 이제 수용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스위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특징이 또 있기도 합니다. 1장에서 보면 제2물결 자유주의 페미니즘 해서 이제 이 지금까지 1물결이 주로 이제 참정권과 관련된 게 많았다면 2물결은 그보다 더 넓어진 이제 교육권을 포함한 평등한 걸 좀 확대가 됐다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게 1물결하고 가장 확연하게 다른 점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사실 물결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이물결 페미니즘이 제일 유명한 페미니즘, 물결 페미니즘에선 제일 유명한 건 이물결입니다. 이물결. 네, 근데 이물결 페미니즘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물결 때 정말로 약간 대중화된 영역에서 페미니즘의 실천과 어떤 사상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게 대중 수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60년대를 계기로.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야. 이전에도 페미니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상과 운동과 실천들이 있었어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물결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그전을 다 일물결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물결 페미니즘이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어 가는 게 80년대, 그러니까 레이건 정부가 등장하면서 백래시가 굉장히 심화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물결 페미니즘이 잦아들고 난 다음에 등장했던 게 산물결 이렇게 가는 거라 사실은 물결 페미니즘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그 양이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이물결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사고에 좀 이해를 하기가 쉬우실 거고요. 그러니까 대중화된 페미니즘이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페미니즘이 어떤 실천인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된 게 이물결입니다. 요즘에 뭐 백래시 하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980년대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던 미국 사회의 정치, 언론계 등등에서 어떻게 안티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안티페미니즘. 네. 그러니까 이물결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뒤끝에서 그렇죠. 네. 그게 끝날 무렵에 끝날 되돌아온 레이건 거죠? 정부가 등장해서 이제 공화당 중심으로 이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많은 어떤 슬로건들을 다 이제 그걸 우리가 언어 하이제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가지고 가서 재전유해 가고 그것을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이 굉장히 사실은 여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다. 8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 등장했던 바로 그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걸 하나의 거대한 반동의 흐름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등장을 해서 집단적 목소리를 내니까 그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여성들을 다시 가족에 가둬두려고 하고 여성들을 다시 일종의 성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여자들도 원하는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심리학적 수준부터 시작해서 정치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게 됩니다. 그걸 백래시라고 불러요. 그런 큰 흐름. 네, 큰 흐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정말 이 책 제목이요.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이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급진주의 페미니즘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특정한 이렇게 페미니즘에 제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고 저는 다만 좀 더 제 기자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하는 말에 그 말에 사실은 페미니즘의 이런 이론들이 다 섞여 있는 거니까요. 그 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보면 여성들의 경험을 사실은 남성들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혹은 남성들이 만든 체계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그런 여성들의 경험을 사실은 이론화하는 게 저는 페미니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의 말들이 제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줬고 저를 결과적으로 페미니스트로서 제가 글을 쓰게 하는 어떤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가 이제 이 책이 페미니즘의 사상사이기도 하지만 서양 철학사이기도 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부분에 자유주의의 기본 그런 그 원칙에 대한 설명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자유주의는 그런 거죠. 먼저 중요한 것은 사람 개개인이다. 그 사회는 서로 다른 많은 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회다. 그리고 그 개인들은 뭐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고 아닌지 잘 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길을 따라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 된다. 근데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내가 나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나 사회는 거기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게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신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밀이나 해리어 테일러가 다 자유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 눈에는 이 성차별의 문제가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다. 왜냐하면 개인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남녀 구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리고 남녀가 생물학적으로 확연한 능력이나 이런 어떤 도덕적인 자격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이 자유주의의 기본 전제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다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권리도 똑같이 줘야 된다. 이게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이렇게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바로 그 자유주의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자유주의를 그냥 수용한 게 아니라
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게 자유주의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를 비판적 수용한다고 했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휴머니즘이면 되지 않아? 라든지 이런 식으로 페미니즘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휴머니즘은 되잖아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휴머니즘의 휴먼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남성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배격해 내지 않으면 그 휴머니즘의 휴먼은 남자일 휴먼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질문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논쟁에서 제가 사실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휴머니스트면 페미니스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권김현영 선생님 하신 말씀은 그 휴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페미니스트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휴먼은 모든 휴먼이죠. 휴머니즘에서 휴먼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성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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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가진 거라면 여자도 가져야지. 그런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주 단순하게 원초적인 형태. 원초적인 사실은 페미니즘과 관련된 질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기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대통령 될 수 있으면 여자도 대통령 될 수 그렇죠. 있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하고 예. 남자가 왜 국회의원의 90%를 차지해 여자는 50대 50으로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동수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여자도 동등하게 접근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앞부분에서 계속 일물결이 보통은 참정권을 따기 위한 운동이고 제2물결이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자라는 60년대에서 80년대 운동이라고 다른 하고 분야의 권리까지도 다 동등하게 예, 받잖아요. 제3물결은 이제 결과의 평등까지 획득하자라는 운동이다라고 해서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줄로 꿰는 게 뭔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그 권김현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남자가 갖는 것, 결과, 기회, 참정권 이렇게 쭉 이제 3, 2, 1 이 물결들이 그것을 여자도 가져야 한다라는 운동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복잡한 얘기가 생겨나게 되는 건 그러면 권력을 가지는 게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권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권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맞냐? 권력을 해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하. 우리가 동등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에서의 위계라고 하는 것을 계속 둔 상태에서 어떻게 해방 운동이 가능하냐? 이 질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명백한 한계는 남성이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보편이고 남성이 인간 그러니까 남성 이퀄 맨 이퀄 휴먼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여성도 남성과 같이 할 수 있어라는 말 그 명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냥 그 명제만 딱 두고 그렇게 합시다. 뭐 다 같이 일하러 나갑시다라는 그런 구호만으로 모든 것을 지금도 사실은 누가 여성과 남성 평등하다고 생각해라고 하면 100이면 100 그렇죠. 오케이라고 할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면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들어간다든가 혹은 구체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는 어떤 방침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저는 자유주의자로서 페미니즘을 받아들였는데 별 문제는 못 느껴요. 그 한계가 있는 거지만 기본 시각이 일그러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다 보면 거기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저절로 알게 되는데요. 2장이 급진주의 페미니즘이에요. 이게 이제 이 대목을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재밌게 봤는데 사실은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막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굉장히 급진적인 흐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현실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는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흐름을 쭉 묶은 거를 급진주의 페미니즘이라는 챕터로 지금 엮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진짜 이제 이게 뜨거운 감자, 김모락모락 나는 감자들이 모든 감자들이 여기 다 있죠.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논쟁은 일단 처음에가 섹슈얼리티 논쟁, 그다음에 포르노, 성매매, 그다음에 출산까지요. 그죠? 인공재생산. 이렇게 굉장하죠. 인공재생산. 이렇게 그냥 엄마가 뱃속에서 아기를 키워서
출산하는 거를 자연재생산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성과 분리시켜서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걸 인공재생산. 그러니까 뭐 체외 수정 같은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모성의 신화를 없애자고 하죠. 예, 모성을 없앨 수는 없죠. 모성이라는 관념은 신화다. 네. 이게 제2물결 단계에서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제2물결 단계에서 바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여성들이 드디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물결 아까 잠깐 지나가다가 자유주의 페미니즘 얘기를 정리할 때 제가 사실 유시민 작가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런 식의 태도가 굉장히 저는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다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들겠죠. 이 다음부터. 왜냐하면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동의하지 않는 어떤 페미니스트도 존재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네. 지금 디폴트 값이라는 거죠. 디폴트 네.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동의해야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급진적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는 여기서부터는 아마 어떤 입장을 가지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본인들이 입장을 가진다기보다는 어떤 토론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들어야 되는 시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그런 게요. 실제 여성의 삶을 어떤 것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가. 사실 여기서 여성의 몸을 둘러싼 어떤 사회적인 기대와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어떤 강제와라고 하는 걸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응답하기 시작한 게 급진적 페미니즘이거든요. 여기서 기본 정의를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니까 뭐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 젠더 감수성 이렇게 계속 그거를 언급하면서 이제 책이 나오는데 젠더라는 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 그러니까 뭐 너는 여성적이야, 뭐 남성적이야 하는 걸 젠더라고 보통 부르고 섹스라는 게 생물학적 성, 그러니까 암수라고 할 때 그렇게 부르고 섹슈얼리티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성적 실천과 문화를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일단 이게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가 어려운 것은 예. 해당되는 한국어가 없어요. 예. 한국어가 맞지가 없다는 게 않죠. 뭐냐면 관념이 없는 거죠. 관념이 없는 거죠. 성에 대해서 어떤 담론을 가지고 있는가? 네, 이게 한국에서 그것과 섹슈얼리티인가요?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한 번역어가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섹스를 생물학적인 성, 뭐 젠더를 문화적인, 사회문화적인 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여성이 무엇으로 정의돼 왔냐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여성이 무엇으로 정의돼 왔냐? 여성은 자궁으로 정의돼 왔거나 생식기로 정의돼 왔거나 아니면 출산 능력으로 정의돼 왔거나 아니면 성적인 어떤 식의 태도, 성녀와 창녀, 엄마와 그리고 엄마가 아닌 존재들 이런 방식으로 정의돼 왔다는 거죠. 여성이 정의되었던 방식이 여성의 몸을 둘러싼 어떤 식의 기능적 차원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운명이지 않아? 생물학적 운명? 예,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신이 그렇게 신이 그렇게 창조해 만들어서 놨으니까 이걸로부터 사실 벗어나지 않으면 여성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어차피 여성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차피 그 자궁 가지고 애 낳으라고 자궁 있는데 왜 그 자궁 안 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여성 억압의 원인이었거든요.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몸으로부터 비롯된다. 그 몸으로부터 사실은 벗어날 수 있으려면 그 몸으로부터 존재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떨어뜨려서 개념적인 어떤 추상적인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개념적인 도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도구로 등장했던 게 젠더예요. 젠더는 뭐냐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생식기와 뭐 모성과 혹은 어떤 식의 자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둘러싼 어떤 사회적 기대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기대지 생물학적인 본성 같은 게 아니다. 모든 동물들이 자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아이를 낳아야만 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인 것이다. 그리고 여성 생식기를 둘러싼 어떤 식의 뭐 생김새의 모양을 가지고 수동성과 능동성을 얘기하는데 수동성과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것이지 생물학에 수동성, 능동성 써 있냐 아니지 않냐 이 생물학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가 이제 부착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내야지 비판적 거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등장했던 게 젠더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남자들이 지금 이제 여성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또는 사회학적으로 보셨잖아요. 되게 남자들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 뭐 어느 나라 다 가부장 문화가 있으니까 비슷하긴 하겠지만 대체로 성장하면서 여성을 어떻게 규정했죠, 우리가? 이때 우리를 하면 우리 두 남자.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 어때요? 성적 대상이죠. 성적 대상으로 일반적으로는 어머니 아니면 성적 대상. 네. 그 두 개가 일반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느끼는 소위 성녀와 창녀 이 구분에 의해서 우리가 여성들을 봐왔고 그리고 실제로도 자라나면서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뭔가
쉽게 이제 성적으로 보통은 성애화된, 굉장히 성애화된 사람들로 그 여성들을 파악하는 그게 되게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동료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쟤를 연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다.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건 것 같아요. 동료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모든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동료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 책 제목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이잖아요. 아, 촘촘해. 그게 저는 굉장히 핵심적인 남성성이라고, 한국의 남성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가부장제가 강한 사회에서는 대부분 여성이 동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어쨌든 성적 대상으로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압도하기 때문에 동료로서 뭔가 내가 같이 일을 하고 같은 시민으로서 뭔가 생활을, 친구를 하고 시민으로서, 동료로서 느낀다기보다는 젊은 여성 같은 경우, 특히 어떤 그 나이를 불문하고 젊은 여성, 성적 대상으로 구분하는 이런 그 관행 속에서는 사실은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큰 어떤 지금의 어떤 뭐 권력형 성폭력 문제라든지 혹은 다양한 어떤 그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왔고 그렇게 여성들이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아내, 그러니까 아내 혹은 나의 자식을 길러줄 수 있는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면 성적 대상. 지금 표현을 너무 점잖게 하시는데, 우리 박 기자께서. 네. 그래서 되게 지금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남자들이 지금 2021년이에요. 전 1959년생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나는 여성을 어떻게 규정해왔나를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잠시 생각해 본 걸로는 그 세 가지가 구분 안 된 채로 그냥 성장 과정에서 다 뒤섞여서 있었어요. 뒤섞였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우선 거예요? 생물학적 차이를 어릴 때부터 인지해요. 여탕에 못 갈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여탕에 가다가 한 3살쯤 먹으면 여탕에 못 가요. 형이랑 가든가 아버지랑 가야 돼요. 이제 그때 이미 생물학적 성의 차이를 인지하기 시작해요. 모양이 다르다, 이런 거요. 그다음에 여자를 잘 몰라요. 저희 세대는 초등학교 6학년 딱 마치고 나면 완전 격리를 했기 때문에 되게 사춘기 접어들 때쯤부터 시작해서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 남중남고 이렇게. 무지해요. 네. 기본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물학적 성의 차이를 인지했고, 그다음에 역할 같은 것들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젠더죠. 원초적으로 경험하는 젠더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과, 그다음에 우리가 섹슈얼리티라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관계, 행태, 관습, 문화,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저는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거나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남자의 성장 과정에서 한꺼번에 다 뒤섞여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그런 거를 잘 인지를 못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그때 이제 제2의 성, 뭐 만들어진 성, 이런 책들이요. 선배들이 읽어보라 그래서 읽어보면서 이게 이렇게 나뉘는 거구나 처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적어도 성인이 되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무언가 자기의 견해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전까지는 즉자적으로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익혀온 그 세 가지가 뒤범벅이 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고, 현실 속에서 여자들이 만나게 되는 남자들은 대부분 그 상태의 남자들 아닐까?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에요. 남성을 굉장히 공격하는 발언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젊은 남성과 50년생 남성과. 예, 이제 표본으로. 네, 네. 표본으로 사용하시라고. 근대 이후에 페미니즘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건 여자들이 부녀자,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내나
애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존재로 남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공적 영역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학교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공간이기도 하겠죠. 그게 가능했던 것 자체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방법을 모른 채 성적인 존재로만 이해를 하게 안 되는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해요? 보바르가 말했던 타자성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들, 나하고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여자를 정의 내렸다는 거죠. 나하고 같은 걸 중심으로 여자를 정의 내린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거, 이걸 중심으로 여자를 정의하다 보니까 거기서 남는 여자가 정말 성으로서의 여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차이가 너무 중요해지게 되죠. 그래서 알리스 슈바르처 같은 독일의 페미니스트가 했던 그 책의 제목이 아주 작은 차이와 그 엄청난 결과. 그것이 바로 섹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알리스 왜 슈바르처 엄청 무서운데. 이렇게 작은 차이를 가지고 왜 우리는 차이를 가지고 계속 얘기했을까? 우리는 훨씬 더 공통점이 많다, 인간으로서. 아니 그냥 표본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하게 만들었냐? 타자로서 사고하게 만들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아닌 것. 그러니까 여자는 A, 나, 내의 존재였던 거죠. 그럼 나, 내를 구성하는 핵심은 다 성적인 거예요. 사실은 남자가 아닌 어떤 여자. 그런 방식의 여자라고 하는 존재로 사실 여자를 생각할 때 여자가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할 수 있는 이 인식론에 도달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이걸 질문한 게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자를 타자화 대상으로 대하게 만든 모든 법, 제도, 문화, 관습, 맞아요. 언어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다. 그게 급진적 페미니즘의 가장 중요하게 착목했던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박정은 기자님 얘기에서 예를 들면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차별과 이런 식의 얘기들뿐만 아니라 폭력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실 개념적으로 좀 조작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사실 쉽게 정리를 하자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차별에 관심을 가졌다면 급진적 페미니즘은 폭력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이 여기서 중심, 전 급진주의 페미니즘 보면서 몸이 여기서 중심이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권기명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몸의 그 작은 차이가 어떤 차별과 폭력이 일어나는 계기가 사실은 된 거고, 우리가 저런 작은 차이를 보면서 유시민 작가님 말씀할 때 신기하다, 되게 호기심이 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 몸의 차이가 사실은 뭔가 엄청난 지금 격차를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하고 그리고 임신할 수 있는 몸 혹은 성기의 모양이 다른 몸, 이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급진주의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급진주의 문화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그 전까지는 공론의장에서 내놓고 아무도 말하지 않던 주제들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여기서 그 문제를 논쟁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개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었고 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네. 포르노.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이 포르노에 대해서 여기서 또 좀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네, 꽤 심각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80쪽부터 해서 이제 표로 아예 정리를 하고 표로 있죠. 80쪽의 표에 잘 정리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급진 자유의지론 페미니스트와 급진 문화 페미니스트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포르노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중요한 이슈로 사회적 의제가 아니었는데 중요한 이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이제 70년대 이렇게까지 이어질 때 포르노 시장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르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포르노 시장의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예컨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관련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홈비디오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게 되면서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영화 산업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제작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쉽게 그것이 제작의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포르노그래피 이슈를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굉장히 포르노그래피화 되거든요. 그리고 여자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서 성적인 어떤 반응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을 극단화시켜서 여자를 굉장히 고통과 그리고 쾌락이라고 하는 걸 구분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그런 방식의 이제 포르노그래피가 유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여자에 대한 가학성이라고 하는 욕망을 굉장히 강화시킨다.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포르노그래피를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급진주의 페미니즘 안에서도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포르노 자체가 성이라고 하는 것을 쾌락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콘텐츠가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 이제 기반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면 다른 포르노그래피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남성 중심적 포르노그래피는 다 반대해요. 다 반대하는데 그 중에서도 포르노 자체를 반대할 게 아니라 어떤 식의 어떤 성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해방적이거나 혹은 우리가 욕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컨텐츠는 어떤 게 가능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에 접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주의적 포르노그래피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급진 문화 의지, 문화 페미니즘에서 이제 가지게 됐던 시도이기도 했던 그러니까 거죠. 포르노 자체를 해악으로 보는 관점과 포르노라는 그 형식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맞아요. 남성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성평등적으로 하면은 그거는 괜찮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부딪힌다는 그쵸. 거죠. 남자들 경우는 어때요? 포르노에 대한 생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서 문화 페미니스트 쪽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가 불법 촬영 그 문제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데 불법 촬영이라는 게 사실은 그 엠번방 가해자 제가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핑계가 그거예요. 포르노 사이트를 내가 다 우리 그 정부에서 다 막아놔서 내가 엠번방으로 들어가게 됐다가 그 사람의 핑계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만큼 포르노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포르노가 없으면 어떻게 욕망을 해소하고 어떻게 우리가 유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불법 촬영물을 긍정하게 되고 불법 촬영물을 즐겨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엠번방으로 이어진 그런 남성들의 그게 원죄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그런데 여기에서 포르노 지금 이런 그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거 심적으로야 당연히 공감을 하죠. 그 심정은 공감하는데 심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이게 사회를 결과적으로 지금 현실에서 포르노가 어떻게 제작되고 있으며 포르노를 넘어서서 심지어 불법 촬영이 있고 불법 촬영을 넘어서서 엠번방 같은 플랫폼이 심지어 그 10대 여성들을 성착취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일종의 성착취물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급진주의 자유의지로운 페미니스트들의 의견에 쉽게 공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는 포르노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 그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혹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포르노가 범람하고 있잖아요, 이미. 네. 지금 청소년들도 다 본다고요. 여러 가지 우회로를 근데 들어가서. 그게 단속되지도 않죠. 이게 굉장히 근데 어려운 게 포르노가 그렇다면 얼마나 성착취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혹은 이것이 진짜 소위 말하는 성착취가 없이 정말 정당한 페이를 주고 여성을 착취하지 않는 환경에서 여성 존중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인가도 사실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가학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그런 음란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정말 동의를 받고 만들어졌는지도 의문인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포르노를 일단 포르노를 근절하자고 일단 원칙적으로는 얘기를 하되 정말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다 다운받을 수 있어 그런 포르노를 긍정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제 포르노를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해봐야 될지 기존의 문화를 계속해서 그냥 나 보고 싶은데 너무 보고 싶으니까 다 봐야겠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에서 법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금지가 됐냐면 엠번방 이후에 1년 반 전부터 불법 촬영물에 그러니까 포르노도 불법 촬영한 것이 있고 배우하고 합의하에 실제로 연출해서 찍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몰카 형식으로 화장실이나 몰래 찍은 것들, 뭐 성관계를 몰래 찍거나 한 것은 법이 개정이 돼서 촬영자라든지 판매자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소지자까지.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자기 집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별건으로 수사하다가 집 하드를 뜯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몰카 컨셉의 여러 포르노물이 나왔는데 그거 자체가 별도로 기소가 돼서 소지죄로 처벌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보면
그 몰카 부분은 완전히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고요. 지금 여기서 논의가 가능한 것은 그럼 그 외에 일반적인 성관계물, 포르노물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가 지금 남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자유의지론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성적 해방을 위해서는 포르노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급진주의 문화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는 여성에게 해악이다. 이런 태도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면 한국에서 포르노그래피 음란물과 관련된 단속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성기 노출이나 헤어 같은 걸 보여지면 그걸 음란물로 단속하는 방식이잖아요. 그 19금을 붙이고. 근데 그게 올바른 방법인가 사실은. 그거는 사실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성착취물과 범죄물들은 당연히 사실은 처벌해야 되는 문제이고 네. 그러면 성적인 어떤 컨텐츠라고 하는 걸 다 포르노그래피라고 얘기하고 그 포르노그래피를 다 또 해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우리나라는 이 합의에 의한 거라 할지라도 포르노그래피로 분류될 수 있는 영상물은 촬영하는 것, 제작하는 것, 유통하는 것이 모두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연관된 이슈이긴 한데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이것을 보고 대처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포르노보다 더 좀 뚜렷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진짜로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진짜로 뜨거운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성매매와 관련한 페미니스트들이 갖고 있는 입장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성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성을 착취하는 제도고 문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포르노의 실천에 가깝기 때문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르노와 관련해서 유명한 얘기는 뭐 드워킨 같은 사람이 안드로이드 드워킨이 얘기하는 그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바로 이 포르노의 해악을 그런 방식으로 한 문장으로 얘기한 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요.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섹슈얼리티의 매춘화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캐슬린 베리 같은 학자가 하는 말인데 사실 성매매가 이렇게 이제 만연한 곳에서는 모든 성적 행위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성매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서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사고 팔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그 여성의 가격을 사람들이 다 생각하게 되고 너는 그 가격에 충분할 만큼의 성적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거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성적인 어떤 욕망을 얼마나 불러일으키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가치 체계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성매매화 된다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성매매를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성매매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총체적으로 반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페미니스트의 의견입니다. 근데 급진 문화 페미니스트 쪽에서는 네. 어떤 형태의 성매매도 다 박멸해야 된다. 네, 네. 이게 기본 입장이고 그렇죠.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급진주의 쪽에서는 이거는 다른 노동과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노동이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인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냥 이것을 일반적인 노동행위와 같은 차원으로 인정을 하고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전제는 이런 거죠. 노동은 어차피 다 소외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이가 괜찮다가 아니고요. 노동은 어차피 다 소외되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성매매만 그렇게까지 낙인화시켜서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뭔가 숭고한 것으로 만들고 이 성노동을 굉장히 숭고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 허위의식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제입니다. 모든 노동이 어차피 소외되어 있으니까 그 노동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여기 89쪽에 그 두 가지가 적용된 외국 사례를 잘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9쪽의 중반 정도인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성매매, 성노동에 대한 논쟁은 일반적으로 국제 법체제 간의 선택으로 여겨진다라고 에밀리 베이즐로는 말했다. 성매매, 성노동에 대한 한 가지 접근은 스웨덴에서 유래되고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북유럽 모델이라 불리는 접근인데 성판매를 한 소녀와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구매를 한 남성들을 처벌하는 것을 강조한다. 노르딕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스웨덴식 모델이라고 하는 건 남성만 처벌을 하자. 수요자를 일단 제거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 도입되기 굉장히 어려운 건 뭐냐면 노르딕 모델을 도입할 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한 10년간 성매매와 관련된 대중 캠페인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는 나쁜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를 위해서 여성들을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도하고요. 그러니까 성매매와 관련돼서 성매매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조건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재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굉장히 사실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한 4,000명에서 10,000명 정도로 줄어들었을 때 그때 이 여성들을 그러니까 지원하고 남성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 중에 이제 한국에서 성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남성 문화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당장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이 로즈마리 통 같은 경우에는 여성 친화적인 방식으로 성매매 합법화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우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여성 단체분들 만나보고 또 둘러보면 대체로 그렇진 않거든요. 성매매 합법화를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여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삶에 도움을 줄 것이며 어떤 그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던지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들이 굉장히 만약에 성매매 여성들이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사실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절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방침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어떤 방식으로 노르딕 모델을 저도 지지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노르딕 모델을 이행할 것인가가 일단은 저의 좀 고민이긴 한데 요즘에 성매매가 굉장히 남성들 사이에서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어요. 적어도 경험이 있더라도 말하면 안 되는 일이 됐고 특히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2차에서 얘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뭐 성매매 따라갔다. 이게 절대로 면죄부가 안 되는 때가 됐어요. 이를테면 2019년에 유흥탐정이라는 어떤 앱이 남편이나 너의 남자친구가 성매매 업소에 갔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것 같아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걸 했을 때 남자들이 갈 수도 있지라고 아무도 말 안 했어요. 벌벌 떨었을 겁니다. 아마. 대체로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문화가 바뀌었다는 걸 느끼고 실제 통계로도 20대의 성매매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나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 믿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성매매가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역시 근절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보호 그리고 또 자활로 나아가는 그런 걸 어떻게 좀 할 것인가는 좀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 있는 거라고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를 보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성매매 성적 서비스를 사고 파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사고 파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냐 아니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외부 효과가 있죠. 뭐 전염병, 성병 유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조직으로 지금 불법으로 해놓은 상태에서는 암 시장이 생겨서 종사자의 리스크는 높아지고 보건 관리는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차라리 합법화하는 게 낫지 않냐는 정책적인 논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기본적인 관점 면에서 이렇게 대립하는 관점이 있다는 점, 그 점 하나 확인하고 이게 성매매 합법화를 꼭 안티페미니스트들, 마초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큰 고민거리가 되어왔던 거고 현재까지도 제도적인 답은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저는 이 성매매를 볼 때 그 성매매가 없어져야 되는 저는 그게 합법화한다는 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성매매라는 것이 허용되고 남자들이 성을 사는 걸로 인해서 남녀 관계에 미치는 해악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번 결혼하고 나서 그 상대방 파트너와 원할 때마다 섹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보상 없이 해주거나 혹은 그 보상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맺게 만드는 방식의 제도라면 성매매는 자기가 누구하고 성관계를 맺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나한테 귀속시키게 만드는 방식으로 계약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은가.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급진 어떤 페미니스트의 일부가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 결혼 제도라든지 기존의 가족 체제라든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질서를 계속 수호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여성들이 한 남성에게 소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에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거 예전에는 그런 논리가 성립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문명 국가에서 부부간 강간을 법으로 다 네. 그렇죠. 법제화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상이 좀 더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시작됐던 그 첫 번째 단계에 컴패니언 메리지라고 해서 결혼과 이혼을 자유롭게 하고 있고 서로에게 성적 만족을 안겨주지 못하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결혼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고 하지 않고 여전히 가족 가문 간의 결합이나 계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결혼 제도에서는 사실상 결혼 역시도 합법적 매춘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의견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결혼이 사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연한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비판들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자, 우리가 이 모든 쟁점을 다 검토할 수는 없는데요. 상당히 또 이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어릴 때부터 참 문학 작품에서 많이 만나던 거예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어머니의 손맛. 그래서 엄마와 관련되어 있는 신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퍼져 있는 것이 모성 본능.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엄마로서의 본능이 있다. 이게 여성에게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엄마고, 그 모든 여성은 그 엄마가 되기 위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가 정말 수천 년 동안 이 인류 문명에서 지배적인 관념이었어요. 근데 그게 있다 없다를 두고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 막 의견이 엇갈려요. 엇갈려. 혹시 이제 박 기자님부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성 본능 이야기는 그냥 조작된 만들어진 신화다 아니다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어느 쪽이세요? 글쎄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일단 어머니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모성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존 볼비가 애착 이론 같은 걸 얘기할 때 그것을 또 이제 할로우의 붉은 원숭이 털, 뭐 실험 이런 걸 하면 오히려 실제 엄마보다 우유가 나오는 따스한 뭔가 헝거 엄마한테 더 애착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들 볼 때 어쨌든 실제로 모성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막 꼭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다.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 논쟁의 초점이 뭡니까? 이 논쟁의 초점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어머니 노릇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일어난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식의 역할 중에 사람들이 가장 사실 이견에 어찌없이 가장 존중하는 게 어머니 노릇이죠. 근데 그 어머니 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을 더 권리를 신장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어머니 노릇에 붙박이처럼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서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모성이라고 하는 이 역할로부터 분리가 되어 여성이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우리 여성들은 사실 출산과 관련 임신, 출산, 육아라고 하는 식의 과정들을 다 분절해서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 사회를 만들어내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절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키워야 되고 이런 식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게 사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계속 긍정하게 되면 여성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끊어야 되냐. 예를 들면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보육을 공공하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많이 갔죠. 그래서 뭐 타가서는 옛날에 북한에서 하는 굉장히 나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굉장히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그 생각을 예를 들면 모성 자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자궁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출산
출산과 관련해서도 출산조차도 그럼 여성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을 수 있다. 인공재생산. 인공재생산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뭐 많은 생물학자들이 예를 들면 50년 안에 사실 인류는 더 이상 이 단성 유성 생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안 갈 수 있다. 이제 복제로 간다. 그렇죠.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완전한 변화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 해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까지 이제 상상력을 그래서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한편으로는 SF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주의적 어떤 생각을 가게 되는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네. 한편으로 다른 식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노릇을 둘러싼 문화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 문화적 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어머니 노릇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회학적이나 어떤 정치학적인 이 이론적 자원이나 혹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경험으로 인정해 준 적이 없다. 근데 그것을 인정해 주는 어떤 식의 방법론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 생물학적인 어머니 노릇이라고 하는 것에 그 어떤 여성들의 억압의 기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어머니가 양육을 잘하는 거는 이 여성을 평가하는 굉장히 많은 엄격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육아나 모성이나 부성 같은 것도 아이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희생을 하고 그렇게 계속 그 자기 혼자는 밥도 못 먹고 똥도 못 싸는 이 존재, 금방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이 연약한 존재를 최종적으로 돌봐야 될 사람은 당신이에요. 라는 그런 인식이나 그걸 받아들이는 여성들이 결국에는 정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만큼의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아까 존 볼비 여사의 그 애착 이론 관련된 얘기가 너무 재밌는 또 후일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존 볼비가 애착 이론을 얘기하면서 초기 양육 과정에서의 어머니 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동의 인격 형성 과정과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여성들에게 굉장히 악몽을 안겨줬던 바로 그 존 볼비가 너무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되게 핵심은 뭐였냐면 사실은 그 생물학적인 어머니 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생물학적인 걸 빼고 나면 마더링이라고 하는 건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하고 키우고 기저귀 갈고 아이 돌보고 근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사람이 변해가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한 어떤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 경험이라고 하는 걸 남자도 같이 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마더링의 개념을 넓히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논쟁들이 이제 이 우리 시청자들 중에 뭐 저런 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어? 그러실지 모르겠으나 이게 현실의 삶,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어려운 이제 조건에 처한 여성들이 왜 이렇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기 어렵지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 낳고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라고 막 고민하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점의 차이가 나왔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되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할 때 두 오류 사이에서 많이 방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그러는 건데 자연주의 오류. 있는 거니까 자연에 이건 좋은 거야. 이게 모성 본능설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래 자연에서 다 대부분의 종이 암컷이 새끼를 돌보잖냐.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그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자연주의 오류가 돼요. 자연에 있다고 다 규범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극단에는 도덕주의 오류가 있는데 이건 안 좋은 거니까 없애야 돼. 자연에 있는 건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재생산? 그러니까 이제 자궁을 밖에 만들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이제 SF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그러니까 자연에 그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좋다고 옳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규범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자연에 있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것도 또한 오류가 아닐까. 이게 모성 본능에 관한 우리의 판단? 그런 것도 되게 사람에 따라서 그 두 극단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 오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남녀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다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 반페미니스트하고 페미니스트가 이 논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페미니스트 내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왔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러한 논쟁을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의 여성들은 직장을 다닐 때 아이를 낳고 싶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모성이라는 게 나쁘다는 것보다 아이를 정말 너무 예쁘고 갖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못 가질 경우, 또는 같이 가져서 병행을 했을 때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게 육아와 병행하는 경우,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도 완벽하게 해야 좀 더 완벽한 여성으로 평가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혼란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페미니스트들이 하시는 이런 논쟁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러한 현실 고민하고 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도 없죠. 저는 인간 세상에는 불가능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18세기 우리 조선시대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지금 본다면 무슨 저런 세상이 다 있어 그럴 거예요. 지금 2021년에 우리 현실을.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저는 이 이야기들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들의 상상력을 작동시키는데 어떤 범위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모든 문제들을 특히 그 여성의 해방 또는 성차별의 완전한 종식과 관련해서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제기하고 제출할 수 있는 모든 관점을 제출해보는 그게 뭐 세상을 해치지는 않잖아요. 그냥 듣기에 따라서는 저 말은 좀 기분 나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무슨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이 논의들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제가 느끼기에는 경제 발전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발전, 민주화 이 모든 것들을 짧은 시간에 다른 나라에서 수백 년 일어난 변화를 압축해서 겪었기 때문에 페미니즘 운동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짐작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런 많은 논의들은 다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온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 페미니즘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충격적인 양상으로 나타났을 때가 제 기억에는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그게 2016년에 있었죠. 그때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서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남자는 그냥 보내고 무려 6명을 그냥 보냈어요. 예,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여성을 칼로 이제 그렇게 해쳤어요. 그러고 나서 강남역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에 포스트잇 붙이는 거 꼭 갖다 놓는 거로 시작을 해서 대학로 집회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젊은 여성들이 주로 모여서 엄청나게 자기들이 그동안에 당했던 어떤 고통과 느꼈던 두려움과 이 세상의 불합리한 그런 성차별에 대한 그런 항의와 이런 것들을 본물처럼 이렇게 쏟아냈고, 그 뒤로 이제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룬 거는 미러링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비슷한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현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급진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어떤 흐름 속에서 조망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거는? 그 현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급진자유주의 페미니즘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좀 제3물결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아직 안 다룬. 네, 온라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기반으로 읽어내야지만 가능한 영역이라서 그것을 지금의 급진 페미니즘을 지금 얘기하는 급진 페미니즘과 연결시키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오해를 사람들이 하시는 부분이 그런 2016년, 15년, 16년 이후에 온라인 페미니즘을 그냥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이라고 그냥 일컫고, 그 레디컬 페미니즘은 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이런 거고 제3물결은 이런 거고 뭐 제3물결 온라인 페미니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급진주의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이 무엇인지의 정의를 이 책을 보고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무조건 레디컬 페미니즘 나쁘다라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레디컬 페미니즘 무엇인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셨으면. 저는 이제 미러링은 뭐 그 자체를 놓고 좋다고 하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되게 그 워마드까지 가는 과정에서 미러링 작업으로 했던 그 텍스트들을 보면요. 되게 남자들에게는 성찰의 기회가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진짜 미러링이기 때문에 평소에 남자들이 흔히 사용했던 언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그냥 그런 식으로 미러링 당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별로 못 느끼는데 그냥 진짜 글자만 바꿨어요. 글자만. 남녀와 관련되어 있는 글자만 바꿨는데 되게 흉측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미러링 되기 전에 언어 텍스트도 전부 다 흉측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몹시 호기심 가는 언어 현상이어서 그 2부에서 한번 네. 더 깊이 우리나라 최근의 페미니즘의 흐름에 대해서는 짚어보도록 하죠. 자, 1부 일단 끝나면서 우선 두 분 1부 마치는 소감을 한번 짤막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페미니즘 얘기를 언제나 약간 그 지금 현안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코멘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문화가 좀 많이 퍼져 있고 조금만 더 깊게 얘기하려고 해도 다 어렵다고 손사래를 치는 게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얘기를 왜 이런 식의 논쟁들이 필요했고 중요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깊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사실 온라인에서 지금 가장 페미니즘을 굉장히 남성들이 굉장히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장 큰 어떤 핵심은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다라는 거예요. 남성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페미니즘은 그냥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이 더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고 남성을 비난하는 어떤 행태가 다 페미니즘이라고 그냥 일컫고 이런 어떤 논의들 페미니즘은 정말 다양하고 그 안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정말 엄청나게 토론하고 사실은 정말 치고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페미니즘이 이렇게 다양한, 페미니즘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론들이 있고 그 안에서 그 자신의 페미니즘 평소에 나 페미니즘 별론데 하시던 분들도 이런 건 내 의견과 조금 일치하는데 이런 건 맞는데 이런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라는 걸 좀 씹는다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변은 오늘 보조지 공동 진행자로서 또 토론자로서 임하셨는데 어떠세요? 예, 저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여성성을 살면서 강요받거나 거기에 따르라고 지시받을 때 이걸 내가 따라야 돼? 아니면 그거 싫은데요? 라고 말해야 돼? 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지점들이 많은데 그게 모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회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떤 관점으로 그걸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 시각들을 이미 이 책에서 19세기 에서부터 여성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토론을 정말 많이 해왔구나. 그래서 그 틀 중에 어떤 것을 내가 지금 갖다가 써서 나의 문제를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읽은 게 정말 뿌듯하고 근데 와서 일타 강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괜찮은 남자님 이 말하면 괜찮은 아유 그럼요. 이 설명을 들으니까 쏙쏙 이해가 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오늘 메인 MC 이제 오랜만에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운 서문의 해리어 테일러에 관해서 얘기해 놓은 걸 보고 되게 어렸을 때 감동받았던 그런 리버럴 자유주의자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봐왔고요. 되게 그런데 그 관점에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논의 자체를 거부할 만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모든 쟁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하나하나 문제들을 최소한 완화시키거나 또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자유주의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믿음이거든요. 예. 자유주의자로서 페미니즘을 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현재까지는 오늘 일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좀 느꼈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부터 시작해서 극히 최근의 동향까지 모두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사랑 표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금원은 시민센터 건립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